자, 오늘 전기화학이라는 파트로서 한번 좀 소개를 해봅시다. 결국엔 전기화학이라는 것은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결국엔 산화하는 반응을 소개하는 거죠. 우리가 옥시데이션 산화라고 불러주는 놈은 산소를 얻는 행동으로 하면 디옥시데이션 또는 리듀스 이렇게 해서 환원이라고 불러주는 놈은 산소가 빠지는 행동으로 소개를 해봤습니다. 근데요, 화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산소 이동만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보이고, 그래서 수소나 전자를 이어주는 것을 산화, 최종적으로 산화수가 증가되는 것을 이제 산화라고, 그래서 반대로 수소나 전자를 얻는 것을 환원, 역시 산소가 감소하는 걸 우리는 환원으로 그렇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또한 항상 말하지만 산화환원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죠. 산화만 일어나는 또는 환원만 일어나는 그런 반응은 없다고요. 화학원에서 우리가 보통 A하고 B가 반응해서 C하고 D가 될 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산화되는 놈이 있었다면 이렇게 해서 환원되는 놈으로 소개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CH4 메테인이 산소와 반응해서 CO2하고 H2O가 되겠습니다. 개수 맞추자면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메테인 입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면 산소를 얻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가지고 있던 수소를 뺏겼다 해도 상관없겠죠. 산화됐습니다. 메테인에서 탄소의 산수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4의 탄소의 산수인데 이산화탄소에서의 탄소의 산수는 얼마다? 플러스 4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산소 입장에서는 있습니다. 산소 입장에서는 수소를 얻어서 환원됐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산소의 산수는 0이었죠. 원소 물질이니까. H2에서 산소의 산수는 얼마였다? 당연히 마이너스죠. 산소가 감소했다라고 그렇게 소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산소를 뭐라 불러요? 자기가 환원됐으면 남을 산화시켰잖아요. 산화자라는 이름으로 소개될 수 있겠습니다. 얼마든지 메테인은 환원자라는 이름으로 소개될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화학원에서 이 정도쯤은 우리가 공부가 좀 되는데요. 그렇다면 원소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금속과 비금속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각각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금속 대 금속의 산화환원 반응과 금속과 비금속의 산화환원, 마지막으로 비금속과 비금속의 산화환원 반응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가장 복잡하고 귀찮은 건 금속 대 금속,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전기화학에서 전기 분해를 하든지 또 화학 전지를 한다든지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건 바로 금속 대 금속이겠습니다. 근데 그 화학에 앞서서 우리가 이것들도 한번 보자고요. 금속과 비금속이 만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금속이라는 건 전자를 쉽게 잃어주겠다는 놈이 금속이고요. 비금속은 땡큐 나 그 전자 받겠다는 놈이 비금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그네슘과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 마그네슘이 되는 반응이라고 한번 소개해 보자고요. 마그네슘 입장에서는 투플되면서 전자를 잃었죠. 산소는요, 2-가 되는 과정에서 그 전자를 얻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속과 비금속의 산화 반응은 항상 금속의 산화, 비금속의 환원, 이거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꼭 산소가 반응시킬 필요는 없죠. 예를 들어서 나트륨에다가 염소를 집어넣어서 NaCl, 염화나트륨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도 양가질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나트륨 합칠 수 있는 거지. 역시 마찬가지. 나트륨 원플되는 과정에서 전자를 잃어줘요. 산화되어요. 그리고 염소가 1- 되는 과정에서 그 전자를 얻어먹었잖아라고 얘기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반응은 이건 뭡니까? 이온이라는 물질을 다시 원래 원소 물질로 바꾸는 거 뭐죠? 그렇죠. 전기분해죠. 전기분해 우리가 이 수업 후반부에 또 한번 전기분해를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비금속과 비금속의 산화원도 소개될 수가 있을 텐데요. 비금속과 비금속의 산화원은 주로 17조 원소 할로젠들에서 이제 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수능까지는 이 할로젠들 간의 산화환원반이 꽉꽉 한 문제씩 나왔는데 2014년부터는 좀 빠졌어요. 그래도 한번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17조 원소 누구 있습니까? 프롬이 있었습니다. 염소가 있고요. 브로민과 그리고 아이오딘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없습니다. 화학원 책에 있는 중이니까요. 그래서 17조 할로젠들에 대해서 X2, 유언자분자인 표현이죠. F2, CL2, CL2, 그리고 I2가 되겠습니다. 자,
잘 알다시피 17조 할로젠 상온에서 색깔 이런 것들 짜자짜자라는 우리가 흔히 배경 지식으로 해야 될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F2 상온에서 담황색의 기체입니다. CL2요? 황록색이죠. 역시 상온에서 기체입니다. 반면 Br2 브로민이라고 불러주는 놈인데요. 얘는 원소 물질 중에서 비금속 원소 물질 중에 상온에서 유일하게 액체 있는 겁니다. 색깔은 젓갈색입니다. 브로민은 남자한테 무정자증, 불임을 안겨주는 그런 물질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민이 엎질러지면 여학생들 못 치우라고 하는 그런 실험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요딘 보라색깔, 뭐 경우에 따라서는 흑자색이라는 이름을 써도 좋겠어요. 양이 적을 때는 빛이 통과되면서 보라색으로 보이고 양이 많으면 빛이 통과가 좀 잘 안 되니까 어둡게 보이겠습니다. 상에서 솔 고체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가 맨 앞에 화학 투적인 측면에서 분자량이 커질수록 무슨 분자니까 분자량이 커질수록 분산이 커지면서 끓는 점이 높아져 분자가 일이 커져 그런 거 할 때 역시 나왔던 놈이 되겠습니다. 얘네들이가 음연돼요. 당연히 이거 CL 마이너, BR 마이너 왜 CL 마이너 쓸 수 있어? F 마이너, CL 마이너, BR 마이너 그리고 아요딘 마이너. 얘네들은 액교에서 수용 상태에서는 색깔이 없습니다. 무색입니다. 얘의 검출법, 할로젠 검출법은 뭐 있습니까? 할로젠 검출법은 주로 은이온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소개가 만들고 있습니다. HF는 AQ졌습니다. 무슨 뜻이죠? 이거 물에 녹아버려요. 아니에요 하겠습니다. 반면 AgCl은 흰색의 암금으로 떨어집니다. AgBr은 상대적으로 연한 노란색의 암금으로 떨어지고요. AgI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진한 노란색의 암금으로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방금 얘기했던 할로젠들 간에 다시 말하면 비금속과 비금속의 상환받는 건 주로 어떻게 소개되는 문제입니까 하며 안쪽은 CCl4 사용화탄 수층을 준비해봤습니다. 위쪽은 물층을 준비했는데 이때 물층에는 KBr, AQ, 브로민과 칼륨의 수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칼륨 양이온과 브로민 음이온이 있었겠죠. 이때 황록색의 CL2를 집어넣었어요. CL2 색깔이 어떤 색깔? 황록색의 기체를 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네요. 현상입니다. 사마탄수층의 색깔이 젓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사마탄수층의 색깔이 젓갈색으로 변해버립니다. 물층은 색깔은 투명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니 하는 거죠. Br-인데다 CL2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할로젠들은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역시 화학원적인 과정에서 공부가 됐겠지만 비금속성은 위로 올라가서 주기표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갈수록 비금속성이 커집니다. 그 말은 쉽게 전자를 얻어서 스스로 음이온이 잘 되는, 다시 말하면 스스로 환원이 잘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게 반응성이 커지는 경향이 되겠다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염소가 반응성이 좀 더 커요. 그래서 Cl-가 되네요. 브로민한테는 전자가 뺏겨졌어요. Br2 원소물질이 되겠습니다. 뭐 개수 맞추자면요, 뭐 두 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염소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다? 전자를 얻어먹었어요. 전자를 뺐었어요. 환원됐어요. 브로민 입장에 전자를 뺏겼죠. 상환됐어요 하겠습니다. 비금속 간의 상환하는 방향이 벌어진 겁니다. 즉 수용에 쏘고 있는 이제는 KCl, Cl만 써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Br2 얘는 젓갈색인데요. 색깔이 젓갈색인데요. 젓갈색인데 얘는 무극성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화탄소라는 무극성 용매에 잔류가 들어서 Br2는 이 아래 있어라고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염소보다 반응성이 모자란 놈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 하겠습니다. 바로 I2를 집어넣어봤습니다. I2는 색깔이 보라색인데요. 이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죠. 아래쪽 사용화탄수층의 색깔이 그냥 보라가 되고 말아요. 뭔 일이 벌어졌습니까? 산화호 반응이 안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번도 안 일어났습니다. 즉 I2에다가 Br-가 있어서 반응성이 작은 아이오딘이 전자 내놔 아이오딘 마이너스 되는
범인이 BRT가 되는 이런 반응은 일어나지가 않는다 하는 뜻이죠. 산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아이오딘이 그대로 아이오딘이 산화탄소 중에 그냥 녹아 들어갔다. 산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이라고 얘기해야 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예,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하십시오. 이제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금속 대 금속의 산화 반응이죠. 화학원에서도 가장 많이 다루는 것이 금속 대 금속의 산화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뭐 화학원도 그렇고 화학투도 그렇고 결국엔 금속 대 금속의 산화 반응은 가장 관심이 있었는데요. 금속성이라고 불러주는 것은 전자를 잃어주는 성질입니다. 기본적으로 주기부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금속성이 커져 즉 쉽게 전자를 잃어줘하는 원소의 주기적 성질 화학원에서 많이 공부해봤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화학원에서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금속에서 전자를 잘 잃어주는 순서 그것을 우리는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이온화 경향, 이 금속의 반응성 순서는 무조건 외워놓고 있어야 됩니다. 다 외우고 있죠. 가운데 수소는 금속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염산과 반응성을 기준으로 이 위쪽에 있는 다시 말하면 이쪽 갈수록 반응성이 좀 더 크거나 하고 항상 쉽게 전자를 잃어줄게 내가 잘 양이될게라는 잘 산화될게라는 성질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잘 산화될게라는 것은 남을 잘 환원시킬게요. 이 환원력이 강해요라는 내용으로 소개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럼 반면 수소보다 반응성이 모자란 놈들이 있었죠. 이 금속의 반응성 수소는 그 어느 문제에서도 이 금속의 반응성 수소를 처음부터 주어진 즉 알아라고 던져주는 문제는 없습니다. 외워놓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아이언 반응성이 최고도 큽니까 작습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문제 풀리는데 이런 문제는 아니었네요. 알고 있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기준으로 이쪽에 있는 놈들은 염산에 넣어도 반응하겠습니다. 반면 구리부터는 염산에 넣어서는 반응하지는 않거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산화수법을 할 때 공부하겠지만 구리에 질산이라든지 뭐 황산 집어넣었을 때 그때는 또 반응시킬 수가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수가 불러주는 질산과 염산의 혼합 비율에 따라서 왕수라 불러주는 그게 이제 금을 녹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반응성은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금속과 금속의 반응은요. 결국엔 반응성이 큰 금속이 원소가 되어 있을 때, 반응성이 작은 금속이 이온이 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구리 2+가 있는 데다가 아이언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 하겠습니다.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구리보다 반응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아이언이 있고 구리 2+가 있다면 아이언의 반응성이 더 크다 보니까 아이언 2+로 녹아 나오고 구리가 석출되는 일이 벌어지잖아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자가 다들 두 개의 전자를 잃고 두 개의 전자를 얻다 보니까 수용 속에 이온 개수 자체는 바뀔 거 없습니다. 반면 수용액의 밀도라든지 금속판의 질량은 바뀔 수가 있겠는데요. 아이언의 원자량은 65고요. 구리 원자는 63입니다. 미묘하지만 아이언판 입장에서는 65짜리 녹아나가고 64짜리 달라졌습니다. 질량이 살짝 감소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물론 아이언 대신에
마그네슘을 준비해 볼까 싶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뭐 구리를 준비해 왔습니다. 역시 이 반응도 마그네슘이 구리풀과 반응하면 마그네슘 투입되고 그리고 구리가 섭취되는 반응이 일어나겠죠. 반면 마그네슘 원자는 얼마요? 24죠. 구리 원자는 64입니다. 이 경우는 24짜리 녹아 나오고 64짜리 됐으니까 금속판의 질량은 살짝 증가되겠네요. 어쨌든 금속판의 질량이 변했다. 또는 금속판의 색깔이 변했다. 예를 들어서 구리는 이제 붉은색. 그래서 색깔이 변했다. 또는 뭐 질량이 변했다. 반응이 일어났다. 그럼 이걸 우리가 꼭 아연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죠? A 금속과 B2 플러스 이런 식으로 잡아놨다면 A가 반응성이 더 큰데요라는 예금을 쓸 수 있겠죠. 물론 반응이 아예 안 일어났다면 오히려 용액에 있는 그놈의 반응성이 더 커요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화학원에서 이제 빠진 내용입니다. 화학원에서 예전 학제 다시 말해 2019년도 수능까지는 금속 간의 이온의 개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이온 개수가 어떻게 증가됐냐 또는 감소됐냐 가지고요. 근데 새로운 학제 2020년부터는 좀 빠졌어요. 물론 학교 내신에 따라서는 이제 뭐 빠진 내용이지만 학교 내신은 얼마든지 내겠다는 그런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실제 그런 반응도 있겠습니다. 근데요, 아까 칼슘을 했던 있지 않습니까? 칼륨, 칼슘, 심지어 나트륨 얘네들은 물과도 반응합니다. 찬물도 반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라는 것은 한 4가지 반응밖에 없습니다. 즉 이온 개수가 이것들은 이온이 어차피 두 개씩 전자를 얻어주고 잃어주고 하다 보니까 이온 개수의 변함이 없습니다. 반면 이온 개수의 변함이 있는 걸로는 대표적 반응이 4가지가 되겠는데요. 원 플러스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은 원풀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지만 나트륨 원풀은요, 리튬 원풀은요, 칼륨 원풀은요 얘네들 반응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물하고 반응하다 보니까 즉 다른 금속과 반응하기 앞서서 물하고 먼저 반응하다 보니까 걔네들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반응으로 소개될 수가 없습니다. 금속 간의 반응하고 소개될 수 없어서 결국엔 원 플러스로 소개될 수 있는 반응은 Ag1 플러스, 은1 플러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에 대해서 반응성이 좀 더 큰, 은보다 반응성이 좀 더 큰 금속을 준비해봤습니다. 물론 구리가 해도 좋고 뭐 아연 해도 좋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아연과 반응을 시켜볼까 하겠습니다. 이러면 아연이 투출되고 은이 석출되는데요. 얘는 전자 2개를 잃어주고 은은 전자 1개를 얻어먹습니다. 개수상 은 2개가 되겠죠. 결국엔 이 반응 결과 아연 1몰당 또는 뭐 N개당 해도 되겠지 않겠죠? 총 1몰개의 이온수가 감소합니다. 총 이온수 1몰개 감소합니다. 아연 하나 없어지더니 은 2개가 사라지다 보니까 총 1몰개가 감소합니다. 이온수 감소의 비율이. 그렇다면 똑같이 원풀짜리가 있겠네요. 이번엔 알륨 준비해봤습니다. 알륨 3+입니다. 그러면 3개의 은이 섭출되는 과정을 볼 수 있겠고 이 경우에는 알루미늄 역시 1몰당 총 이온수는 2몰개가 줄어드는 비율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연보다 알루미늄 반응성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아연이 2+가 있고 알루미늄 집어넣으면 알루미늄 3+가 되고 아연이 석출되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요. 이 경우 3개의 아연이 석출될 때 2개의 알루미늄이 녹아나옵니다. 이 경우는 알루미늄 2몰개당 총 이온수가 1몰개 감소하겠습니다. 물론 1몰개당 하면 0.5몰개 줄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알륨 2개 녹아나갔더니 아연이 3개 석출되니까 알륨 2개당 총 하나의 이온수가 감소합니다. 이걸 뭐 N개당, N개 감소, 2개당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쌤, 감소한 것만 있습니까? 증가하는 거 없습니까? 있습니다. 물론 1+ 나와서 증가되는 경우가 훨씬 더 편하겠으나 아까 말했지만 1+로 녹아나올 만한 놈은 1조 알펜 속들밖에 없어요. 근데 1조 알펜 속들 다른
이런 것들 반응하기 전에 먼저 물하고 먼저 반응해버리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알루미늄 3 플러스인다가 알루미늄 반응성이 좋은 놈이 누구 있습니까 하면 마그네슘이 있어요. 그래서 마그네슘 2 플로도가 나오고 알루미늄이 섭취되는 과정이 뭔데요? 2개의 알루미늄이 섭취될 때 3개의 마그네슘이 녹아나와서 그래서 이게는 마그네슘 3몰당 3몰 반응하면 총 1몰계의 이온 개수의 증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였었습니까 하면 알루미늄 3 플러스가 3N개 준비했습니다. 아이언 2 플러스도 역시 3N개 준비했네요. AG1 플러스도 역시 3N개 준비해서 총 플러스 이온 수가 9N개 준비되어 있던 이런 상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에 이 용액에다가 알루미늄을 집어넣으면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개수에 따라서 하겠네요. 알루미늄이 누구보다 섭취시키려 하는 거죠. 알루미늄 반응성은 아연보다 더 크고 은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요, 반응성이 제일 모자라는 건 누굽니까? 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은부터 먼저 섭취시켜야 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 반응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알루미늄이 N개 반응하면 총 2N개 줄여서 7N개 되는 반응이 이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이 다 은을 다 섭취시키고 난 다음에는 이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이제 아연을 섭취시킵니다. 이때는 알루미늄이 2N개가 더 준비되겠다. 그래서 총 3N개가 되고 그렇게 해서 내려가면 6N개까지 내려올 수. 그래서 전부 다 알루미늄 3 플러스 6N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 하겠습니다. 이건 알루미늄 집어넣었을 텐데요. 그렇지 아니하고 아연을 집어넣으면 어떻겠습니까? 해요. 아연 집어넣으면은요. 일단 아연이 은을 섭취시키는 반응은 일어나겠습니다. 그런데 아연이 알루미늄 섭취시키는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이쪽에 아연 하나당 반응한다고 생각하면 은 2개가 섭취되고 총 이온수는 8N으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건 N 아연으로 따진다면 아연의 개수가 N개 반응하면 총 8N개가 되겠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2개 시키고 그걸로 끝하면 안 되죠. 남아있는 N개 더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는 조금 더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1.5인 되면 7.5까지 내려가는 이런 반응으로 소개될 수 있겠고, 그래서 알루미늄 넣어서 반응시킨 게 은 섭취 먼저, 아연 섭취 나중의 것이 2번 있겠고, 그 다음에 아연 넣었을 때는 한 번만 반응합니다. 이걸 금속 A, B, C 해서 금속 A, B, C에 이온해가지고 A 금속 넣었더니 2번 반응하게. 아, 그럼 A 금속이 제일 반응이 크네. B 금속 넣었더니 한 번만 반응해. 아, 그럼 C가 제일 반응성이 작네. 이렇게도 A, B, C로 바꿔서도 설명할 수 있겠다는 게 이게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이온 개수가 처음에 몇 개 있다가 줄어드는지, 그리고 심지어 이제 확장되면은 질량을 던져주는 거죠. 질량과 개수를 하면 뭐가 나올까요? 원자력, 금속 원자력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금속 원자력이 몇 대, 몇 이런 것들. 좀 이따서 금속 원자력 던져주고 질량이 얼마나 섭취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이건 화학원에서 예전 2019년까지 소개했던 내용들이고, 오늘 우리가 이제 전기화학 할 거는 이거는 아닙니다만은 이거 베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자 이동 있는 것들이니까요. 그까지 해서 알려드립니다. 이건 또 준비할 겁니다. 맞어요? 예, 그럼 바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는 산성용액, 뭐 황산이 됐든 염산이 됐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산성용액에다가 왼쪽 펜에는 아연을, 오른쪽 펜에는 금속구리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했네요. 우리가 아연은 수소보다는 반응성이 더 크고요. 우리는 수소보다는 반응이 작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아연은 아연 2 플러스로 녹아 나오고, 그리고 아연
전자는 이 수소가 처먹고 H2 수소 기체로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리판에서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랬습니까? 산화와 합성 동시에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연의 산화, 수소 이온의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번에는 산성 용액에 대해서 한쪽은 아연 넣고 한쪽은 쿨이 났는데요. 위쪽과는 다르게 도선으로 이렇게 연결해 봤네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네요. 역시 아연이 녹아나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제는 이 전자가 아까는 수소용이 아연판에서 수소용이 전자를 먹고 환원됐습니다. 수소기체로 환원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전자가 도선 따라서 구리 쪽으로 와서 수소용이 구리판 쪽에서 수소기체가 되는 반응이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아연판에서는 아연 축불되면서 전자 두 개를 내놓는, 다시 말하면 산화 반응이 일어나요. 구리판에서는 구리가 전자를 먹은 건 아니고요. 수소 이온이 그 전자 두 개 먹고 수소 기체로 올라오는, 즉 환원 반응이 일어나요. 산화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거는 같은 장소에서 산화 환원이 일어났다면 이제는 산화 환원이 일어난 장소를 분리시켰습니다. 그 말은 전자의 움직임을 우리가 제어한 거죠. 전자가 나왔다고요? 아니요. 전자가 들어왔습니다. 브라크의 역할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아연판에서는 산화정극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데 산화정극은 마이너스 극의 환원판, 구리판에서는 환원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전자가 들어오는,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 극의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전지로 볼 때 마이너스 플러스, 전류 흐름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이겠고 전자의 흐름은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출발해서 플러스 극으로 가는 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아연판의 마이너스 극은 구리판의 플러스 극의 역할을 하는, 자, 이걸 우리는 볼타전자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볼타전자의 단점이 뭡니까? 근데 우리가 수소기체가 피어오른다 했는데 진짜로 기체가 팍팍 해서 사방으로 날아가니까 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수소기체가 여기 보글보글 거품을 맺힙니다. 거품을 맺히다 보니까 다른 수소연이 들어오는 걸 방해해요. 전압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분극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지 수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188페이지 쪽이 되겠네요. 188쪽에 지금 187쪽은 금속 대 금속의 산화 반응에 대한 얘기들이 소개되어 있고요. 188쪽에 볼타전지를 해가지고 분극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극 현상 때문에 우리가 기체를 떨어준다든지 수소 기체를 떨어준다든지 또는 뭐 감극제라고 해서 화산수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반응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씨, 이게 우리가 왜 전류 흐름을 했습니까? 전기 불발자에서 밤에 좀 뭐 책이라도 좀 보자. 근데 이거 한다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다음 나온 게 이거 볼타전지라는 걸 쓰고요. 네, 우리가 볼트라는 전압의 단위라 볼타에서 나온 놈이에요. 아시죠? 다니엘 전지라는 놈이 소개되겠습니다. 페이지 188쪽 하단에 다니엘 전지라는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전지는요, 이쪽에 아연판을 준비해왔습니다. 이쪽은 구리판을 준비했네요. 아연 구리 준비한 건 똑같고요. 이쪽엔 아연 풀이 있는, 이쪽은 구리 풀이 있는 걸 준비해봤습니다. 도선은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요, 전자의 흐름이 완성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염다리아 불러주는데, 솔트파우치 염다리아 불러주는데요. 주로 보통 케이시에 염화칼륨을 한천에 굳혀서 만든 겁니다. 한천 아시죠? 그러면 아연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네요. 이 아연판에서는 아연이 아연 2로 넘어나옵니다. 그리고 전자를 내죠. 물론 이 전자는 가서 구리판 쪽으로 옵니다. 이제는 구리판에서는 구리가 구리 이온이 그 전자 두 개를 쳐먹고
전지로 속출된다는 겁니다. 아연판은 아인도가 나오다 보니까 아연판의 질량은 감소되는 일이 벌어지고요. 반면 구리판에서는 금속구리가 속출되네요. 이제는 질량이 증가되는 겁니다. 볼타 전지에서는 아연판에서 질량은 감소했습니다. 구리판의 질량은 변함이 없었는데요. 여기서는 구리가 전지를 처먹습니다. 다시 말해 수소기체가 필요 없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극의 역할과 플러스 극의 역할은 동일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문제는 아연이 양이온이 자꾸 들어와요. 세상에 양이온의 전환이 더 많은 이온이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여기선 한천 내에 묻어있던 Cl-가 이쪽으로 공급됩니다. 마찬가지로 둘이 양이온이 자꾸 달라붙어 섭취돼요. 그렇죠. 플러스의 푸른색깔 점점 줄어들고 있군요. 여기서는 양이온 줄어들다 보니까 칼륨 이온이 공급되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다니엘 전지가 잡아줘서 염다리가 있어서 이 반응이 계속 진행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189쪽까지 정리 한 번 더 봐주십시오. 잘 됐습니까? 자, 이게 2020년부터 시작하는 새 학제에서는 전압이 빠졌네요. 전압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20년, 2021년 수능 특강하고 완성을 앞에 드렸고 그 뒤쪽에 보시면 예전의 2019년, 2018년 수능 완성을 드렸습니다. 네, 거기는 전압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전력 하겠네요. 아연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연이 전자를 잃어주는 기전력하고 있습니다. 산화되는 기전력입니다. 아연판의 산화 기전력은 플러스 0.76V가 됩니다. 그럼 구리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네요. 구리판의 전자를 얻어먹습니다. 얘는 환원되는 기전력이 나오겠죠. 환원되는 기전력은 플러스 0.34V 됩니다. 이 둘이 합치면 얼마 됩니까 하면 전체 전압이 나오게 됩니다. 전체 기전력이 나오게 됩니다. 두 개 합하니까 1.10V 나오네요. 그래서 단일 전지, 물론 볼타 전지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전력은 얼마 나온다? 1.10V짜리 기전력이 나오는, 즉 전지 전압이 1.1V짜리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앞에서 소개했던 금속의 이온화 경향 있잖아요. 금속 이온화 경향하면서 칼, 남아, 어쩌고 나오죠. 그래서 금, 이런 식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수소의 기전력을 0.0V로 삼았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쪽으로 가면서 전자를 잘 잃어주잖아. 다시 말하면 산화전위는 이쪽으로 가면서 플러스가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쪽으로 가면 산화전위는 마이너스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플러스가 자발적입니다. 즉 수소를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놈들은 전자를 잃어주는 산화되는 게 좀 더 자발적이다 되겠다고요. 그럼 뻔하게 산화전위가 있다는 것은 뭐도 있다고요? 환원전위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환원전위 역시 수소가 기준으로 0.0V가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쪽에 플러스,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가 되겠다고요. 아까 아연이 있었잖아요. 아연의 산화전위 얼마 된다고요? 0.76V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원전위는 마이너스 0.76 되겠죠? 마이너스는 비자발적이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기 구리가 있었죠. 구리는 산화전위는 그럼 마이너스 0.34, 환원되는 게 플러스 0.34가 되겠습니다. 결국엔 산화전위와 환원전위 둘 다 던져줄 이유는 없죠. 하나의 전위만, 보통은 일반적으로 환원전위 주로 많이 줍니다. 하나의 전위만 던져주면 우리가 그 금속들을 보고 누가 산화될 건지 누가 환원될 건지가 결정되겠고, 그러면
전압에 대한 정보들이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내 기억이 맞다면 은은 이게 마이너스 0.80V짜리가 됩니다. 뭐 어차피 뭐 중요한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의미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구리보다 은은 산화되기가 어렵다. 다시 반대로 만들면 플러스 0.80V 환원되는 거 훨씬 더 잘 되겠다 하는 얘기였죠. 리튬은 얼마 정도 될까요? 리튬은 지금 혹시 옛날에 리튬 나와 있을까요? 옛날 프린트에 안 나와 있나요? 지금이야 핸드폰이 뭐 이렇게 얇고 가볍게 나왔죠. 초창기 핸드폰 어떻습니까? 꽤 두꺼웠습니다. 그보다도 더 옛날 거, 흔히 말하는 위성전화를 썼을 때 얘기예요. 1980년대 마이애미를 배경으로 하는 뭐 그런 이제 마피아 영화 이런 데 보면 마피아 보스는 이제 반사는 있고 이렇게 해변에 이러고 있고 옆에 이제 좀 헐벗은 아가씨들이 있고 그 뒤에 아니 왜 마이애미에서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 먹은 시커먼 흑인들이 물론 먹이가 좀 빡빡한 놈들이 이제 우찌 기관총 이런 거 들고 이제 보스 하면서 이따시한 위성전을 줍니다. 그 위성전화 왜 그리 큽니까? 결국엔 배터리 때문이죠. 군대 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와 군대 혹시 통신병을 하면은 무전기 메고 배터리 메고 외부 배터리 되면 한 20km 이상 됩니다. 뭐 그래서 실제 교전을 하면 이제 뭐 그 무전기로 그 통신을 해야 된다는데 글쎄요. 핸드폰 안 터지면 장기고 나가리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통신 시설이 미사일 폭격 맞을 확률 1순위잖아요. 그 사람 우크라이나가 어디서 이제 그 핸드폰 그거 뭐였지? 예, 집에서 미처 취재해서 예. 그래서 뭐 통신이 많이 이루어지는 쪽은 사람이 많이 있겠다. 그게 폭격. 예. 근데 거기 때 썼던 배터리는 결국엔 뭐 니켈 전지라든지 뭐 철 전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인산철 전지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도 뭐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가격이 싸서 그렇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하면. 그래서 뭐 사람이 캠핑하겠다는데 리튬이온 배터리로 만약 그렇게 캠핑 장비를 꾸리겠다면 가볍긴 합니다만은 돈이 무시하게 되겠죠. 어쨌든 그 배터리를 결국엔 징결 연기를 그렇게 한 거죠. 쌤이 어릴 적에 그러니까 뭐 국민학교 다니고 그랬을 때 이제 이따시한 전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동형 뭐 이렇게 카세트 한 1.5V짜리 건전지를 9개를 때려 넣는. 그러면 한두 시간 쓰면은 배터리 종료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훨씬 더 가볍게 만들 수 있죠. 즉 사용되는 저전력 모드도 있겠고 전기를 좀 적게 사용하는 것도 있고 배터리의 효율도 좀 낮췄다. 리튬 연결하면서 리튬의 산화되는 전기는 약 3V 정도 나옵니다. 그만큼 훨씬 더 전압 밀도가 크다는 거죠. 리튬이온 배터리, 핸드폰 배터리를 보시면 대략 한 3.4V의 기전력으로 잡혀 있는데요. 그만큼 고전압이 될 수 있겠고, 물론 이제 사용되는 전자기기의 허용 전압이 또 낮아지는 뭐 그런 것들까지. 네, 어쨌든 누가 됐든 각각 산화전이나 환원전이만 안다면, 그래서 산화되는 전이와 환원되는 전이에 대해서 조합을 해서 전기전이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 하겠습니다. 단. 지금 이렇게 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표준형의 1몰 농도 당으로 소개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반응이 일어나면서 점점 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엔 나중에 기전력은 분명히 떨어집니다. 근데 일단은 초기 전압, 초기 기전력만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 충분하거든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페이지 189초까지 그렇게 전지전이가 나오고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구리가 아니라 은1 플러스가 있고 이게 은판이라고 하자. 됐습니까? 은1 플러스가 있고 은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음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Ag1 플러스가 전자 쳐맞고 은이 섭출되는 과정이겠고요. 이때 은에서의 환원전위는 얼마 나옵니까 하면 환원전위는 플러스 0.80V죠. 0.76에 0.80인데요. 어차피 여기 전자 두 개고 여기 전자 한 개잖아. 그럼 여기도 전자 두 개 때리면서 전압을 두 배로 풀면 됩니까 하면 안 돼요. 이거 세기 특징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양적인 관계에서는 당연히 아연 하나 녹아날 때 은 두 개가 섭출되는 양적인 관계는 맞아요. 그러나 전압에 대해서는 두 배 때리면 안 되겠습니다. 전압에 대해서는 전자의 개수하고 상관없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만약 구리판이 아니라 음판으로 했다면 0.76에 0.80 그럼 1.56V의 전지전압을 얻어낼 수가 있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응 열할 때는 개수를 꼭 셌습니다만은 전압 얘기할 때는 개수 셀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190페이지 여러 시용 전지가 하면서 특히 납축전지가 동그라미 3번에 보입니다. 정리됐습니까? 납축전지는 한번 슬쩍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납축전지는 말 그대로 2차 전지, 충전과 방전이 서로 다 될 수 있는 그래서 방전회로 전기를 내놓는 회로의 여기 충전회로가 되는 거죠. 그것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납축전지는 한번 했다가 이 황산납이 충전하면 같이 녹아 나오고. 예, 그렇죠. 납축전지가 어디 주로 쓰여요? 자동차. 그렇죠. 자동차 배터리 많이 써요. 보통 한 5년 쓰면 이제 그 납축전지 배터리 수명이 다 하는 걸로 이제 그래서 가끔씩 이제 그 배터리를 교환해 줘야 됩니다. 축전 같은 자, 이제 전기 분해기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전기 분해는 화학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전기 분해가 이용된 정도 같습니다. NaCl, 염화나트륨, 리드, 용융 전기 분해가 화학원에서 소개가 됐던 것 같네요. 용융 전기 분해. 기본적으로 화학 전지라고 불러졌던 놈들은요, 화학 에너지, 금속 간의 전기에 대한 화학 에너지가 전기에 주고됐다면 이건 그와 반대가 되는 거죠. 전기 분해는. 그래서 전기 분해는 플러스 극에서는 마이너스 극에서는 각각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하네요. 좀 전에 화학 전지는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를 내놓는 극이었습니다. 반면 용융 전기 분해를 했을 때는 플러스 극에서는 마이너스 이온이 전자를 뺏기는 반응. 그렇게 해서 이온이 전자를 뺏겼으니까 원래 원소 물질이 되는 반응이. 그래서 화학 전지에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산화가 일어났습니다만은 전기분해에서 플러스 극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성으로 반대라는 거. 그 다음에 대표적인 놈이 마이너스 이온이 하면 Cl-가 전자를 내놓고 원소 물질 Cl2가 되겠죠. 두 개의 전자를 내놓는 이런 이전의 과정이 있었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극에서는 당연히 플러스 이온이 그 전자를 얻어먹어서 역시 원소 물질 되는데요. 전자를 얻어먹었다고요? 하면 되겠네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플러스 이온 하면 나트륨 이온이 그 전자를 먹고 나트륨이 되는 이런 과정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 반응의 경우 염소가 반응할 때는 전자 2개 관여하고 나트륨은 전자 1개 관여하니까 완성할 때는 개수를 맞춰서 그래서 전자 2몰당 나중에 전자 1몰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 이걸 1페라 실험이 있습니다. 전자라는 놈이 1.6 곱하기 10을 마이너스 19성 쿨롱을 가지고 1몰 6 곱하기 10에 23성을 하다 보니까 1페라스는 그래서 96,500 쿨롱이라는 전하량을 제시합니다. 1암페어가 1쿨롱 퍼 세컨드 되거든요. 그래서 1암페어로 96,500초 하루 조금 더 걸리네요. 그렇게 하면 전자 1몰개가 지나가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 2몰 집어넣을 때 나트륨 2몰, 전자 2몰당 염소 1몰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게 나트륨이 아니라 마그네슘이오면 되겠습니다. 마그네슘은 전자 2개면 마그네슘 1몰이 얻어지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얻어지는 금속의 질량을 구하라. 그러면 몇 개의 전자가 지나갔습니까? 금속은 전하량이 얼마입니까? 전하량의 반비례겠죠. 아무래도 1 플러스 이온이라면 전자 1몰당 1몰 얻어지죠. 2 플러스라면 2분의 1몰이 알루미늄처럼 3 플러스라면 3분의 1몰이 얻어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알루미늄을 재련하겠다는 것은 알루미늄 3 플러스가 전자 3개 쳐먹어야 되잖아요. 알루미늄 재련 과정 따지면 복사이트와 같은 원석에서 알루미늄 용융전기분에서 알루미늄 얻어내거든요. 전자가 엄청 많이 지나가요. 많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전자 많이 지나간다는 것은 결국엔 전기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알루미늄 재련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